인류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돌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돌을 쌓아 올린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쌓는 행위가 아니라 제거하는 행위다.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수십만 톤의 암석을 깎아내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던 세계. 이것이 바로 고대의 암석 조각 건축이다. 건축은 보통 더하는 기술로 이해된다. 돌을 옮기고 쌓고 연결하며 구조를 완성한다. 하지만 암석을 깎아 만든 건축은 정반대의 사고를 요구한다. 잘못 깎아낸 돌은 되돌릴 수 없고 한번 무너진 구조는 다시 세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은 산 전체를 향해 정밀한 계산을 감행했다. 그들은 돌을 통제해야 했고 공간을 미리 상상해야 했으며 완성된 형태를 머릿속에 새긴 채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이러한 건축은 단순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계획과 인식, 그리고 물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한다. 돌의 결을 읽고 하중을 예측하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뒤에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계산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이 작업은 인간의 감각과 경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거대한 암석 조각 건축들이 이루어진 시기다. 금속 공구는 제한적이었고 기계식 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르래와 지렛대조차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은 산을 파내고 절벽을 깎아 하나의 완성된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사고방식의 문제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대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7개의 거대한 암석 조각 건축물. 그것들은 서로 다른 문명과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돌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고대인의 기술과 사고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모래와 협곡 속에 숨겨진 도시로 들어간다. 바위산 전체가 하나의 건축이 되었던 장소, 페트라에서 이 긴 여정을 시작한다. 페트라로 들어가는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에 이르는 의식 같은 과정이다. 사람은 시크라 불리는 협곡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는다. 양쪽의 바위는 하늘을 가늘게 자르고 붉은 사암의 결은 수천 겹의 시간처럼 겹쳐져 있다. 햇빛은 위에서 칼날처럼 떨어지고 바람은 좁은 틈을 타고 낮게 울린다. 이 길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감각이 선명해진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돌이라는 사실이다. 협곡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위 절벽의 정면이 갑자기 열린다. 산이 아니라 얼굴이다. 알카즈네라 불리는 거대한 파사드는 마치 누군가가 절벽에 왕의 궁전을 새겨 넣은 것처럼 서 있다. 높이 약 40m. 기둥과 박공, 조각된 장식은 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조립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안반에서 깎여 나온 형상이다. 접합선이 없다. 그 말은 곧 이 형태가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 속에 잠들어 있었고 누군가는 그 덩어리에서 완성된 모습을 꺼내야 했다는 뜻이다. 페트라의 첫 번째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파사드는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흔적은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조각되었음을 가리킨다. 이유는 단순하다. 위쪽을 먼저 깎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돌 조각과 파편이 완성된 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의 장인들은 절벽의 꼭대기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 수수께끼가 바로 태어난다. 그들은 어디에 서서 그 일을 했는가? 현대라면 비계를 세우고 강철 구조물을 고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페트라의 많은 파사드 주변에는 그런 고정 장치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거대한 절벽과 그 절벽에 남겨진 완성된 건축뿐이다. 페트라를 만든 나바테아인들은 신비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사막의 길을 지배한 상인들이었고 향과 수지, 향료, 비단과 같은 귀한 물품이 오가던 교역망의 중심에 있었다. 페트라는 그 교역로 위에 놓인 도시였다. 사막과 산맥 사이에서 물이 희귀한 곳에 도시를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페트라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이 도시는 바위를 깎아 장식한 도시이기 전에 물을 지배한 도시였다. 협곡과 절벽을 자세히 보면 눈에 띄지 않게 이어지는 홈과 수로가 보인다. 빗물이 한번 쏟아지면 사막은 곧바로 폭력적인 홍수로 변한다. 페트라의 사람들은 그 힘을 두려워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물길을 돌렸다. 협곡 상류에 물을 막는 구조를 두고 물이 도시에 직접 쓸려 들어오지 않도록 유도했다. 바위에 홈을 파서 흐름을 제어했고 저장고와 저수조를 곳곳에 만들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했다. 물을 모으고 가두는 능력이 없었다면 페트라는 존재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이 도시는 장식 이전에 생존의 시스템이었다. 이제 알카즈네의 정면을 넘어 도시의 내부로 들어가면 페트라는 갑자기 하나의 건물에서 하나의 세계로 확장된다. 절벽에는 무덤들이 줄지어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 계단과 제2공간, 행렬이 지나갔을 법한 넓은 길이 이어진다. 로마 시대에 정비된 흔적이 남아있는 구역도 있으며 도시가 한 시대에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통과했음을 보여준다. 페트라는 정지된 유적이 아니라 살아있던 도시의 잔해다. 페트라의 두 번째 얼굴은 알테이라 불리는 거대한 수도원형 파사드에서 드러난다. 알테이는 알카즈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자리한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한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숨이 차고 돌의 벽은 더욱 거대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나타나는 파사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거대한 형태를 그들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정확히 끌어내렸는가? 높이와 폭이 커질수록 작은 오차는 곧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전체 비례는 유지되고 중심선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인의 송이술만이 아니다. 측량과 기준선, 반복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완성된 파사드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한 예술성이 아니라 계획의 강도다. 눈으로만 맞춘 대칭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공통된 미학과 규격이 느껴진다. 나바테아인들은 돌을 깎는 법을 알았을 뿐 아니라 돌 위에 형태를 미리 고정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페트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서는 미완성의 흔적이다. 어떤 절벽에는 파사드가 완성되지 못한 채 멈춘 곳이 있다. 계단처럼 남은 층, 윤곽만 잡힌 면, 아직 다듬지 않은 장식의 영역이 드러난다. 이 미완성은 오히려 귀중한 증언이 된다. 그들은 외곽 윤곽을 먼저 잡고 큰 면을 깎아내며
마지막에 섬세한 조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산을 도시로 만들고 나중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흐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다. 왜 페트라의 많은 파사드에는 뚜렷한 비계 자국이 남아있지 않은가? 한 가지 가능성은 작업이 끝난 뒤 흔적을 지우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위의 표면을 다시 다듬어 흔적을 없애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막의 시간 자체가 흔적을 지웠다는 것이다. 삶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바람과 물에 민감하다. 수백 년 동안의 침식은 작은 구멍과 홈을 흐릿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페트라는 지금도 절벽에 붙어있는 장식이 아니라 절벽에서 태어난 구조다. 이 도시는 결국 쇠퇴했다. 교역로가 바뀌고 정치적 중심이 이동하면서 페트라는 점점 조용해졌다. 지진과 침식이 상처를 남겼고 사람의 발길은 뜸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떠난 뒤에야 페트라는 더 강한 목소리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떠나면 돌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페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희가 상상하는 고대의 한계는 실제로 존재했던 한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제 우리는 사막의 붉은 절벽을 뒤로하고 나일 강이 남쪽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산을 뚫어 만든 신전이 있고 돌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권력의 형상이 된다. 다음 이야기는 아부 심벨로 이어진다. 나일강 남쪽 사막과 암석이 맞닿는 지점에 두 개의 산이 있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단순한 절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침묵 속에서 네 개의 얼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아부 심벨은 자연 속에 세워진 신전이 아니다. 자연을 파고들어 만든 권력의 형상이다. 이곳의 첫인상은 언제나 크기다. 높이 약 20m에 이르는 네 개의 거대한 석상은 산의 일부처럼 앉아있다. 그들은 따로 세워진 조각상이 아니라 산 자체에서 태어났다. 얼굴의 윤곽, 왕관의 형태,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의 비례까지 모두 하나의 안반에서 이어진다. 인간은 이 앞에서 본능적으로 작아진다. 이 축소된 감각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전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부 심벨을 세운 이는 람세스 2세였다. 그는 단순히 신에게 바치는 공간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돌 속에 고정시키고자 했다. 이 신전은 종교시설이면서 동시에 정치 선언문이다. 이곳을 지나던 이들은 누구든지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땅은 왕의 땅이며 왕은 신과 나란히 서 있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아부 심벨의 진짜 무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난다. 거대한 석상 사이로 들어가면 신전은 점점 깊어진다. 돌기둥이 늘어선 홀을 지나 더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갈수록 외부의 빛은 사라지고 돌의 냉기가 감각을 지배한다. 이 내부 공간 역시 산을 파내어 만든 것이다. 천장과 벽, 바닥은 서로 이어진 안반이며 무게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 이 구조는 단순한 굴이 아니라 하중과 균형을 계산한 공간이다. 아부 심벨이 단순한 거대 신전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방에 있다. 신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4개의 좌상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놓인 것이 아니다. 태양의 움직임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 해마다 2번 특정한 날에만 떠오르는 햇빛이 길고 어두운 통로를 통과해 이 방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 빛은 정확히 3개의 좌상을 비춘다. 신과 왕의 얼굴은 빛을 받지만 죽음과 어둠을 상징하는 한 좌상은 끝내 어둠 속에 남는다. 이 현상은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내부 공간의 길이, 각도, 입구의 방향이 모두 사전에 계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산을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태양의 궤도를 염두에 두고 돌을 제거한 것이다. 태양은 하루에 조금씩 이동하고 계절에 따라 높이도 달라진다. 이 미묘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빛은 결코 이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긴다. 고대의 장인들은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확보했는가? 금속 공구는 제한적이었고 인공 조명도 없던 시대다. 내부는 어둡고 산의 깊숙한 곳에서 작업해야 했다. 돌을 조금만 더 파도 빛의 경로는 달라지고 구조적 안정성은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부신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계산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신전은 또한 한 가지 역설을 품고 있다. 이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비례는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다. 기둥의 강역, 통로의 폭, 방의 높이는 사람이 걸으며 의식을 치르기에 어색하지 않다. 이는 거대함과 인간성이 동시에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부신벨은 인간을 압도하면서도 인간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왕은 신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인간의 공간 안에 머문다. 아부신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천 년 뒤 이 신전은 다시 한번 인간의 선택 앞에 놓인다. 현대에 이르러 나일 강의 수위가 상승하자 아부신벨은 물속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신전을 잘라내어 다른 위치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내부 구조를 다시 보게 되었다. 거대한 조각들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었고 원래의 정렬과 빛의 계산은 새로운 위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 사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고대의 설계는 우연이 아니었다. 아부신벨은 돌로 만든 기념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태양, 권력을 하나의 구조로 묶은 계산된 공간이다. 그리고 이 신전은 우리에게 묻는다. 고대의 기술은 단순히 부족한 기술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방식의 지식이었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사막을 떠나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로 향한다. 다음 장소에는 장식도 햇빛도 없다. 오직 어둠과 돌,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한 형태만이 남아있다. 다음 이야기는 사카라의 지하, 세라품으로 이어진다. 사카라의 사막은 평평하고 조용하다. 피라미드와 신전의 실루엣이 멀리 보이지만 이곳의 진짜 세계는 땅 위에 있지 않다. 모래 아래, 돌 아래, 빛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또 하나의 공간이 숨겨져 있다. 세라품은 장식으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는다. 이곳은 침묵으로 압도한다. 입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공기는 즉시 달라진다. 바깥의 열기는 사라지고 돌의 차가움이 몸을 감싼다. 통로는 길고 곧다. 벽은 불필요한 장식 없이 평평하며 바닥은 의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곳은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 설계된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곧 모습을 드러낸다. 통로의 양쪽에는 거대한 석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각각의 석관은 검은 화강감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최소 수십 톤에서 많게는 100톤에 이른다. 눈으로 보기에도 압도적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또 다른 감각이 작동한다.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평평하다. 모서리는 날카롭게 맞아 떨어지고 뚜껑과 본체 사이의 간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무거운 돌을 옮겨놓은 흔적이 아니다. 정밀하게 가공된 물체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긴다. 왜 하필 화강암인가? 화강암은 사암이나 석회암과 달리 매우 단단하다. 현대에서도 가공이 쉽지 않은 재료다. 이런 재질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무게와 강도, 그리고 오랜 시간 변형되지 않는 성질이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질문은 운반이다. 이 거대한 석관들은 사카라에서 차에석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스완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강을 따라 운반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석관들은 지상에 놓인 것이 아니라 좁고 깊은 지하 통로 안으로 옮겨졌다. 통로는 넓지 않고 곡선도 거의 없다. 방향을 틀 여유조차 부족한 이 공간에서 수십 톤의 화강감을 정확한 위치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은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은 마지막에 남는다. 어떻게 이 석관들을 그 자리에 정확히 배치했는가? 석관은 통로 중앙에 대충 놓인 것이 아니다. 각각은 벽면의 홈에 맞춰 들어가 있으며 바닥과 수평을 이루고 있다. 뚜껑 역시 같은 수준의 정밀도로 맞물려 있다. 이는 단순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측정과 기준, 반복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고대 도구만으로 이 정도의 평면성과 직각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세라핌을 단순한 무덤 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게 만든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석관들은 신성한 황소 아피스를 위한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과도한 무게와 정밀함이 필요했는가? 왜 지상에 두지 않고 굳이 깊은 지하에 배치했는가? 그리고 왜 내부 공간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가? 장례시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공학적이고 저장시설로 보기에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세라핌의 통로를 따라 걸으면 이 공간이 종교적 의식보다는 작업장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모든 것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장식보다 기능이 앞선다. 이는 피라미드나 신전에서 느껴지는 상징성과는 다른 종류의 분위기다. 마치 이곳에서는 믿음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보인다. 현대 측정 장비로 다시 살펴본 결과 일부 석관의 평면 오차는 극히 미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연이나 숙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세라핌은 고대 이집트가 단지 거대한 돌을 옮길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돌을 산업적으로 다루는 사고방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공간은 아무런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벽에는 공정에 대한 기록도 사용법에 대한 문장도 없다. 남아있는 것은 돌과 침묵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질문은 더욱 또렷해진다. 고대의 기술은 정말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지식은 의도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까? 세라핌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불편한 의문을 남긴다. 인간이 돌을 다루는 방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지하를 떠나 다시 햇빛 아래로 올라간다. 다음 장소에서는 돌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 미완성의 흔적 속에서 우리는 고대의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직접 보게 된다. 다음 이야기는 아수안의 채석장, 미완성 오벨리스크로 이어진다. 아수안의 채석장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솔직한 장소 중 하나다. 이곳에는 완성된 영광도 신성한 장식도 없다. 대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 태양 아래 드러난 화강감의 표면, 중단된 흔적, 그리고 끝내 일어서지 못한 거대한 계획.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고대의 기술을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술이 어디까지 갔고 어디에서 멈추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여전히 안반과 연결된 상태로 누워있다. 길이는 40m를 넘고 폭과 두께를 고려하면 무게는 11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단순히 큰 돌이 아니다. 만약 완성되었다면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모든 오벨리스크 중 가장 거대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 크기는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의 문제다. 이 정도 규모의 화강감은 잘못 다루는 순간 스스로 무너진다. 가까이 다가가면 이 오벨리스크의 표면에는 수많은 자국이 남아있다. 무작위로 찍힌 흔적이 아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홈, 서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선, 그리고 깊이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파임이 보인다. 이는 고대 장인들이 돌을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돌을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화강감을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그들은 돌의 내부에 힘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이해하고 균열이 생길 방향을 미리 유도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다. 계산의 문제다. 어느 지점까지 파야 하는지, 어느 선을 넘으면 돌이 스스로 갈라질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반복과 관찰을 통해 축적된 정보 없이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감이라는 재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해가 이 작업을 멈추게 했다. 오벨리스크의 한쪽 면에는 길게 뻗은 균열이 남아있다. 이 균열은 장식적인 흠집이 아니다.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선이다. 이 지점에서 작업은 중단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 균열을 인식했고 계속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무모한 시도가 아니라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 중단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통제의 증거다. 고대의 장인들은 이 돌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들은 돌이 허용하는 한계를 읽었고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이는 감각적인 장인 정신이 아니라 구조적 사고에 가깝다. 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돌과 협상하는 태도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만약 이 오벨리스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 헐메 100톤에 이르는 화강감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차해석장에서 강까지, 강에서 배로, 다시 육지로 옮기는 전 과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정밀한 물류 계획을 요구한다. 고대 이집트는 이미 수십 톤짜리 석재를 운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오벨리스크는 그 경험의 연장선이자 한계를 시험하는 시도였을 것이다.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또한 고대 세계의 기술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집트의 기술은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은 더 크게, 더 정밀하게, 더 위험한 시도를 반복했다. 이 오벨리스크는 그 진화의 한 장면이 멈춘 상태로 보존된 것이다. 이 장소가 주는 가장 강한 인상은 정직함이다. 피라미드와 신전은 완성된 결과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수안의 채석장은 과정 자체를 드러낸다. 고대 기술은 신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실패와 중단, 판단과 선택이 함께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고대의 기술은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보인다. 미완성 오벨리스크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된다. 그들이 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그들이 어디까지 하려 했는가? 그리고 그 경계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아도 결코 낮지 않다. 이제 우리는 이 노출된 현장을 떠나 다시 인간이 설 자리를 잃는 공간으로 향한다. 다음 이야기는 평평한 땅도 안정된 발판도 허락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된다. 강과 절벽 사이, 바람과 높이 속에서 돌을 깎아야 했던 장소. 다음 장은 빅링 석굴로 이어진다. 황하 상류에 이르면 땅은 더 이상 안정적인 표면이 아니다. 강은 아래에서 끊임없이 흐르며 협곡을 깎아내고 절벽은 그 위에서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다. 이곳에서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위협이다. 빅링 석굴은 바로 이 위협의 경계에서 시작된다. 사람이 서기에도 불안한 절벽, 한 발만 헛디뎌도 되돌아올 수 없는 높이, 그리고 계절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강. 이 조건 속에서 암석을 깎는다는 것은 기술 이전의 결단의 문제다. 빅링 석굴에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이곳의 성격을 말해준다. 오늘날에도 이 석굴은 육지에서 바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강을 따라 이동하거나 절벽을 끼고 이어진 좁은 길을 지나야만 한다. 고대에는 이 접근성 자체가 더 큰 위험이었을 것이다. 즉, 장인들은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위험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안정된 작업장, 넓은 공간, 충분한 자재 보관소 같은 것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절벽 가까이 다가가면 빅링 석굴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난다. 이곳의 석굴들은 일정한 높이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낮은 위치에도 매우 높은 위치에도 작업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에 따라 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절벽의 상태와 암석의 질, 그리고 작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빅링 석굴은 신앙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지질학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석굴 내부로 들어가면 공간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일부 공간은 단순히 조각상을 안치하기 위한 감실이 아니다. 사람이 여러 명 동시에 작업하거나 머무를 수 있을 만큼 넓다. 천장은 높고 벽면은 의도적으로 평탄화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돌을 파낸 흔적이 아니라 공간을 설계한 흔적이다. 절벽의 외피를 얇게 깎아낸 것이 아니라
깊이를 계산해 내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의 가장 큰 난관은 하중이다. 절벽은 위에서 아래로 무게를 전달한다. 잘못된 위치를 파내면 상부 안반의 하중이 한 지점에 집중되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빅링 석굴이 수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인들이 어느 부분을 파도 되는지, 어느 부분은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문서로 남지 않은 지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지식은 돌에 남아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절벽 외부에 직접 새겨진 대형 불상들이다. 이 조각들은 내부에서 보호받는 환경이 아니다. 바람과 비, 강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겨울의 결빙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 장인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알면서도 외부 조각을 선택했다. 이는 조각의 위치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절벽 전체를 하나의 신성한 장면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부 조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바로 작업자의 위치다. 절벽에 매달린 상태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임시 발판, 로프, 암벽에 파낸 홈과 같은 보조 구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구조물은 작업이 끝난 뒤 대부분 제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결과뿐이며 그 과정은 상상 속에 남아있다. 빅링 석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이다. 이곳은 한 시대에 완성된 장소가 아니다. 여러 왕조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전체 구조는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석굴은 기존 공간의 하중과 균형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추가되었고 절벽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배치가 유지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와 기술 전승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황하와의 관계 또한 빅링 석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이 강은 생명의 근원이자 파괴의 원천이다. 수위가 오르면 접근 경로는 사라지고 침식은 절벽을 조금씩 깎아낸다. 장인들은 이 위험을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석굴의 높이와 방향을 조절하고 물이 직접 닿지 않는 지점을 선택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의 리듬 속에 작업을 배치한 것이다. 빅링 석굴을 걸으며 느끼는 감각은 장엄함보다 긴장이다. 이곳에서는 언제나 한계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바로 그 한계 위에서 인간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다. 이는 고대의 암석 조각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빅링 석굴은 우리에게 묻는다. 만약 사람이 서기 어려운 곳에서도 이런 작업이 가능했다면 고대의 기술은 단지 도구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환경을 읽고 위험을 계산하며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는 한 절벽에서의 성취를 넘어 더 큰 규모의 질문으로 이동한다. 만약 이런 작업이 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예외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반복된 능력이었다면 어떨까? 다음 이야기는 개인의 기술을 넘어 문명 전체의 조직력이 드러나는 장소로 이어진다. 다음 장은 룽먼 석굴이다. 러양 남쪽 이수강을 따라 이어진 절벽은 처음에는 그저 긴 암벽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두면 바위의 표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들어온다. 작은 감실,
중간 규모의 석굴, 그리고 절벽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불상들. 룩먼 석굴은 하나의 기념비가 아니다. 이곳은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결과다. 룩먼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보다 지속성이다. 이 절벽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깎였다. 왕조가 바뀌고 정치적 중심이 이동해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는 단발적인 종교적 열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누군가는 이 작업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작업을 이어받았다. 그 과정에서 기술과 기준,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었다. 절벽을 따라 이어진 석굴의 수는 수만에 이른다. 그 크기와 형태는 다양하지만 무질서하지 않다. 작은 감실은 큰 구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고 대형 불상은 절벽의 구조적 중심에 놓여 있다. 이는 장인들이 단순히 바위가 허락하는 대로 파낸 것이 아니라 절벽 전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바위는 배경이 아니라 설계 대상이었다. 룩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대한 불상들이다.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이 형상들은 절벽의 일부처럼 자리한다. 얼굴의 비례, 어깨의 곡선, 손의 위치는 인간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압도적인 크기를 갖는다. 이 조각들은 단순히 확대된 인체가 아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세밀하고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읽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보는 거리와 시점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이런 대형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형 감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절벽의 상부에서 어떤 부분을 남기고 어떤 부분을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중이 집중되는 지점을 잘못 처리하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룩먼의 불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은 장인들이 암석의 무게와 결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룩먼 석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통일성이다.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미학적 기준이 유지된다. 이는 개인 장인의 감각에 의존한 작업이 아니라 공통된 규범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형태의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은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룩먼이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문명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이곳의 작업은 단순히 종교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룩먼은 정치적 공간이기도 했다. 왕과 귀족들은 이곳에 석굴을 만들며 자신의 이름과 신앙을 남겼다. 이는 권력과 신앙, 기술이 한 공간에서 교차했음을 보여준다. 대규모 작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정적인 후원과 조직력이 존재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룩먼은 반복의 장소다. 수많은 석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는 곧 도구의 표준화와 작업 순서의 정형화를 의미한다. 어떤 면을 먼저 깎고 어떤 깊이에서 멈추며 언제 세부 조각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절차가 필요하다. 룩먼의 절벽에는 이러한 반복의 흔적이 남아있다. 자연환경 또한 이 작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이수강은 계절에 따라 수위가 변하고 바람과 습기는 암석을 지속적으로 침식한다. 그럼에도 장인들은 조각의 위치와 깊이를 조절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단기간의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룩먼 석굴을 바라보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어떻게 이런 조각을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수세기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기억의 문제다. 지식이 사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곳에서 고대의 암석 조각은 더 이상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 가능한 능력이며 관리 가능한 기술이다. 룽몬 석굴은 고대 문명이 돌을 다루는 데서 우연에 기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돌을 체계적으로 이해했고 그 이해를 시간 위에 쌓아 올렸다. 이제 우리는 집단의 능력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절벽을 떠나 하나의 덩어리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마지막 장소로 향한다. 다음 이야기는 쌓지도 나누지도 못한 채 하나의 안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도다. 다음 장은 엘로라의 카일라사 사원으로 이어진다. 엘로라 고원에 서 있으면 이곳이 왜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속여왔는지 이해하게 된다. 멀리서 바라본 풍경은 평범하다. 땅은 평평하고 바위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하늘을 찌르는 구조물도 보이지 않는다. 카일라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숨긴다. 이 장소의 본질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 고원의 가장자리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바뀐다. 땅이 갑자기 끊기고 거대한 공간이 파여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사원이 서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세워진 것이 아니다. 붙여진 것도 아니다. 카일라사는 주변의 모든 바위가 제거된 뒤 남겨진 형태다. 이 사원은 추가된 건축물이 아니라 제거의 결과다. 카일라사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단일성이다. 이 사원은 여러 개의 암석을 조합해 만든 구조물이 아니다. 하나의 거대한 안반을 대상으로 시작해 그 안에서 모든 공간과 형태를 끌어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제거된 돌은 다시 붙일 수 없고 한번 잘못 설정된 비례는 수정할 수 없다. 모든 흔적은 이 사원이 위에서 아래로 조각되었음을 가리킨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아래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위에서 떨어지는 파편과 하중이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파괴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원의 꼭대기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아직 바닥도 기둥도 없는 상태에서 중심축과 외곽선을 설정하고 최종 형태를 머릿속에 고정한 채 돌을 제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이 아니라 통제다. 장인들은 바위를 부수지 않았다. 그들은 바위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갔다. 어느 면을 먼저 제거할지, 어느 깊이에서 멈출지, 어느 부분을 남겨 구조를 지탱할지에 대한 판단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판단은 감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반복된 경험과 축적된 지식, 그리고 실패의 기억까지 포함한 체계가 필요하다. 카일라사에서 제거된 암석의 양은 수십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과정이다. 이 정도 규모의 암석을 제거하면서도 구조적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든 단계가 하중과 균형을 고려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장식 하나, 계단 하나도 임의로 배치되지 않았다. 사원의 외부를 보면 층층이 이어진 회랑과 조각된
신들의 형상이 보인다. 이 장식들은 단순히 표면을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각의 깊이와 위치는 모두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지나치게 깊게 파면 지지력이 약해지고 얕게 남기면 형태가 무너진다. 카일라사에서 미학은 구조적 안정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계산의 결과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면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기둥은 공간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위쪽 안반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해 남겨진 부분이다. 즉, 기둥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이다. 이는 장인들이 어떤 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카일라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이 모든 결정이 되돌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건축에서는 오류가 발생해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하나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았고 하중은 분산되었으며 구조는 수세기를 견뎌왔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된 계획의 증거다. 이 사원은 한 사람의 천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다. 규모와 정밀도를 고려하면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장인이 동일한 기준 아래 작업했음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거친 절삭을 담당했고, 누군가는 구조를 다듬었으며, 누군가는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는 하나의 의지로 움직인 듯한 통일성을 유지한다. 이는 조직된 기술 체계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는가? 왜 바위를 떼어내어 쌓는 대신 바위 전체를 건축으로 만들었는가? 카일라사는 효율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계를 시험하려는 선택이다. 인간이 돌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다. 카일라사는 이 이야기의 종착점이다. 페트라가 도시였다면 아부 신벨은 권력이었고 세라핌은 정밀함이었으며 빅린과 룩몬은 환경과 조직의 문제였다. 카일라사는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안반 안에 집약한다.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더 이상 쌓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의 돌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선택만이 남는다. 이 사원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고대 사람들은 돌을 깎으며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가? 신에 대한 헌신이었는가? 권력의 선언이었는가? 아니면 인간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었는가? 카일라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충분히 크다. 우리가 고대의 기술을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해 왔는지를 이 사원은 지금도 조용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7개의 장소를 지나왔다. 사막의 협곡, 강가의 절벽, 지하 깊숙한 통로, 태양 아래 노출된 채석장, 그리고 하나의 산 전체를 파내어 만든 사원에 이르기까지. 이 장소들은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해 있고 서로 다른 언어와 신앙,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고대의 사람들은 돌을 장애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돌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했다. 페트레서는 도시 전체가 산에서 꺼내졌다. 아부 신벨에서는 돌이 왕권과 태양의 질서를 동시에 상징했다. 세라핌에서는 정밀함이 신성함보다 앞섰고
아스완의 채석장에서는 한계를 인식하고 멈출 줄 아는 판단이 드러났다. 빅린과 룩몬에서는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세대를 넘는 조직된 능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카일라사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안반 안에 집약되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다. 거대한 규모는 결과일 뿐이다. 진짜 질문은 과정에 있다. 이런 수준의 암석 조각은 단순한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이해, 공간에 대한 상상, 그리고 시간이 축적한 경험을 전제로 한다. 돌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어느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능력은 당연히 더 발전된 기술의 결과여야 한다. 그러나 이 유적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식은 항상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과 사고방식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유지되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기록되지 않은 지식, 구전으로 전해진 기준, 경험으로만 축적된 판단은 문명이 붕괴되거나 체계가 바뀌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 점에서 고대의 암석 조각 건축은 신비라기보다 공백이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고대의 기술을 단순하고 미숙한 단계로만 바라보아 왔던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보는 일이다. 이 거대한 암석 구조물들 앞에서 현대인은 종종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절반만 맞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가다. 왜 더 위험하고 더 느리고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는가? 그 선택 속에는 단순한 효율을 넘어선 가치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유적들은 신에게 바쳐진 헌물일 수도 있고 권력의 선언일 수도 있으며 문명 자체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분명하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세계의 한계를 시험했고 그 한계를 돌 속에 고정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앞에 서서 멈추게 된다. 암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의 모습은 과연 전부인가? 혹시 우리는 이미 사라진 어떤 지식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돌들은 여전히 살아있다.